여기서 계집은 숨도 쉬면 안 돼. 그게 유일한 법이다. 지하에서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 수백 명의 사내가 토해내는 땀 냄새, 그리고 절망으로 응고된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자들, 사회가 격리를 포기한 짐승들을 모아놓은 마지막 종착지. 경상북도 영양군 그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대한민국 제2교도소, 통칭 경북 북부교도소. 이곳은 교도소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거대한 무덤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무덤의 정적을 깨는 이질적인 존재가 발을 들였다. 신임 교도관 백지원. 오늘부로 보안과 순찰 감독직을 명받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푸른 제복.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녀에게서는 이곳의 악취 대신 아주 희미하고 건조한 비누 냄새가 났다. 보안과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다. 백교의. 이력이 특이하군.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707 특수임무단. 그것도 소령 전형? 보안과장의 목소리에 주변 교도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DK. 707. 백후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에서 소령, 즉 중대장급 지휘관까지 지낸 여자가 왜 이 지옥의 밑바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단 말인가. 경력은 확실하지만 여긴 군대와는 다릅니다. 백교의. 여긴 그냥 지옥이야. 특히 여자에겐. 지옥은 익숙합니다. 백지원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다. 마치 감정 회로가 제거된 기계 같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눈앞의 교도관들을 훑고 이내 창살 밖의 수용동을 향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아닌 새로운 작전 구역을 분석하는 듯한 냉철함만이 감돌았다. 그 시각 점심 배식을 위해 수천 명의 죄수들이 강당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쇠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거친 욕설, 음흉한 웃음소리가 거대한 소음의 강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강은 한 남자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는 순간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모든 소음이 그를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황용. 수용번호 7344.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도 십수년째 이 교도소에 군림하고 있는 살아있는 왕. 그의 이름은 법이었다. 교도소장의 훈시보다 그의 눈빛 한 번이 이곳의 질서를 더 강력하게 통제했다. 그의 온몸은 빈틈없이 용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문신은 폭력으로 다져진 거대한 근육 위에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는 들어온 첫날 교도소 내 기존 세력들의 갈비뼈를 맨손으로 부러뜨리고 왕좌를 차지했다. 어지간한 교도관들은 그와 눈이 마주칠까봐 그의 구역으로는 순찰조차 돌지 않았다. 황용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식판을 바닥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씨발 국이 맹탕이잖아. 그르렁거리는 목소리. 그 한마디에 주변 죄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황용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배식대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곳에 처음 보는 푸른 제복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자였다. 황용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다. 천여 명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그리고 그가 향하는 곳에 선 여자 교도관에게로 쏠렸다. 백지원은 자신의 첫 임무인 배식 감독을 수행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위압감을 느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황용이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였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다. 야, 거기 너. 황용이 턱짓으로 백지원을 가리켰다. 국이 싱거워. 소금 더 타와. 명백한 도발이었다.
교도소의 왕이 모든 부하가 지켜보는 앞에서 신임 여자 교도관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배식대 옆에는 규정대로 소금이 비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직접 가져가는 대신 그녀의 복종을 요구했다. 주변의 죄수들이 숨을 죽였다. 저 여자가 어떻게 나올까? 소리를 지를까? 울음을 터뜨릴까? 아니면 겁에 질려 다른 교도관을 부를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오늘 첫날부로 이 지옥에서 가장 비참한 장난감으로 전락할 터였다. 백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황용의 눈을 마주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불곰이 앞에서 포효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백호를 보는 듯 했다. 천년 같은 몇 초가 흘렀다. 그리고 백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강당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수용번호 7344 황용. 황용의 한쪽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이 교도소에서 누구도 부르지 않는 자신의 번호를 불렀다. 배식 규정은 알고 있나? 뭐? 황용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추가 배식 및 조미료는 백지원은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황용의 눈을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지정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이상.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고장난 기계를 살펴보는 듯한 무감각한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순간 강당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천여 명의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여자가 지금 황용에게 규정을 들먹이며 명령을 거부했다. 황용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아가씨, 군대는 갔다 왔나? 여긴 내가 소꿉 장난하던 유치원이 아니야. 그가 백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좋게 말할 때 소금 가져오라고. 내 입이 더러워지기 전에. 군대라. 처음으로 백지원의 입가에 조솔하기엔 너무나 희미한 먼지 같은 미소가 스쳤다. 내가 기저귀 찰 때부터 총 잡았어. 그녀는 황용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 내 이름은 교도관 백지원. 넌 수용자 황용. 그녀의 목소리에 차가운 강철의 기운이 실렸다. 그 위계 질서를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겨 넣어. 그녀는 황용이 들고 있던 식판을 가리켰다. 식사 시간 방해하지 말고 줄 서.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경북 북부 교도소의 절대 권력이었던 황제용의 심장에 707의 백호가 비수를 꽂아 넣는 순간이었다. 정적. 백지원의 마지막 말이 강당에 울려 퍼진 순간 시간은 멈췄다. 줄 서. 그 세 글자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황용이라는 거대한 산의 정수리에 깃발을 꽂는 행위였으며 그의 신화에 정면으로 오물을 끼얹은 것과 같았다. 죄수들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약간의 잔인한 희열이 뒤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여자가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게 분명했다. 황용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이 사냥감의 목을 물기 직전의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의 핏줄 선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에이, 미친년이. 그가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만으로도 주변 죄수 몇몇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모두가 다음 순간을 예상했다. 저 여자의 단정한 얼굴이 황용의 주먹 한 방에 피떡이 되리라는 것을. 저 가느다란 목이 우그러지리라는 것을. 내년은 오늘 죽었다. 황용이 자신이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백지원을 향해 집어 던졌다. 죽어. 쨍그랑.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국물과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다. 백지원은 몸을 날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반보 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만 살짝 숙여 식판을 피했다. 그녀의 어깨 제복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다. 그리고 황용이 포효하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거대한 황소 같은 돌진이었다. 그가 백지원의 멱살을 잡기 위해 거대한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전원 주목. 백지원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특임단 대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던 지휘관의 호령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의 본능적인 복종심을 자극하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알파의 기운이 실려 있었다. 황용조차 저도 모르게 순간 걸음을 멈칫했다.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기백이었다. 백지원은 그 0.5초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황용의 손목이 자신의 제복에 닿기 직전 몸을 낮추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동작. 황용이 뻗은 오른팔의 팔꿈치 관절 안쪽 급소인 척태혈을 손날로 강타했다. 전기가 흐른 듯한 고통에 황용의 팔이 순간 마비되며 힘이 풀렸다. 두 번째 동작. 그녀는 마비된 황용의 팔을 그대로 잡아채며 그의 거대한 몸을 지렛대 삼아 반대쪽으로 몸을 회전시켰다. 707에서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없이 반복 훈련한 관절기였다. 세 번째 동작. 그녀는 황용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는 동시에 무릎 뒤쪽 오금을 발로 걷어찼다. 황용의 거대한 몸이 그가 평생 자랑해왔던 그 압도적인 힘이 무게 중심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강당 바닥에 거대한 몸이 무너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황은 단 3초 만에 끝났다. 백지원은 넘어진 황용의 등 위에 올라타 꺾은 팔을 무릎으로 누르고 허리춤에서 꺼낸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금소금은 이 교도소의 왕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처럼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효율적이며 무자비하게 일어났다. 죄수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믿었던 힘의 신화가 자신들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의 기술 앞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황용은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아니, 가슴을 바닥에 처박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치욕과 분노 그리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백지원을 올려다보았다. 백지원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승리감이나 흥분은 조금도 없었다. 수용번호 7344 황용.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교도소 내 질서문란. 교도관에 대한 협박 및 폭행 시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녀는 황용을 지나쳐 공포에 질려 굳어있던 다른 교도관들을 향해 말했다. 김교희님, 박 교사님. 징벌방 연행 조치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겁에 질려있던 다른 교도관들은 백지원의 단호한 지시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용에게 달려들었다. 에이, 인연이. 나. 이거 안 나. 황용이 발악했지만 이미 제압된 상태였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끌려나갔다. 왕이 무너졌다. 그것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이었다. 백지원은 어깨에 묻은 국물 자국을 손수건으로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는 다시 배식대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죄수를 향해 말했다. 다음. 그 순간 강당에 있던 천여 명의 죄수들은 깨달았다. 이곳 경북 북부 교도소에 황제용보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황용이 독방에 갇힌 것은 교도소 전체를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죄수 한 명의 징벌이 아니었다. 교도소의 절대 권력이었던 왕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낸 것이며 백지원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다. 며칠 동안 교도소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죄수들은 백지원의 눈치를 살폈고 그녀의 동선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계집에 대한 무시가 아닌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경계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백지원은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돌았고 서류 작업을 했으며 죄수들의 면담을 진행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소리 없이 단정했고 목소리는 감정 없이 명료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고요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전쟁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황용이 사라지자 그의 세력을 물려받은 이인자, 독사라 불리는 자가 백지원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 독사는 황용처럼 힘이 세진 않았지만 뱀처럼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정면 대결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규칙을 이용해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 점호 시간. 백지원이 수용동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다. 독사의 사주를 받은 한 죄수 황용의 직속 부하이자 고릴라로 불리는 거구의 남자가 일부러 침상 정리를 하지 않고 침대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다른 교도관들은 황용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슬쩍 눈 감아주던 일이었다. 백지원이 그의 감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수용번호 9123. 시정해. 침상에 걸터앉아 삐딱하게 백지원을 올려다보던 고릴라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연기력은 형편없었다. 아이고 교도관님. 어제 작업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말입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네요. 이따가 좀 쉬었다 하렵니다. 명백한 항명이자 태업이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감방 안으로 집중되었다. 독사를 포함한 황용의 잔당들은 숨죽여 웃고 있었다. 저 여자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 강제로 끌어내려다 저 거구와 몸싸움이라도 벌일 텐가? 황용을 제압한 것은 운이 좋았을 뿐 고릴라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여기서 그녀가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조금이라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녀가 쌓아 올린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다. 백지원은 고릴라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아픈 허리가 아니라 그의 교활한 눈빛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감방을 나가는 듯 했다. 고릴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별거 아니잖아. 황용 형님 없으니까 깽소리도 못하는군. 죄수들 사이에서 작은 실망과 조소의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백지원은 복도를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의무실로 향했다. 잠시 후 죄수들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백지원이 직접 휠체어 하나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고릴라의 감방 앞에 휠체어를 세웠다. 그리고는 서류철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용번호 9123. 허리가 아파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지. 예. 아, 그게. 고릴라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배식 규정 제12조 수용자 관리 지침 제44조에 의거 백지원은 규정집을 외우듯 말했다.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수용자는 즉시 의무과장의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에 따라 병사로 이감 조치한다. 병사. 그곳은 늙고 병든 힘없는 죄수들만 모아놓은 곳이었다. 황용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이곳에서 그의 힘을 등에 업고 누리던 모든 특권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내 침상은 백지원은 고릴라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규정에 따라 다른 건강한 수용자에게 즉시 배정하겠다. 자, 타. 그녀가 휠체어를 감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고릴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아, 아닙니다. 교도관님,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침상에서 일어나 군기가 바짝 든 군인처럼 침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불의 각을 잡는 그의 손이 분주하게 떨렸다. 백지원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모든 정리가 끝난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내 허리가 아픈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내 정신이 아픈 거지. 그녀는 고릴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군가에게 기대서 힘을 얻는 게 익숙해지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가 된 거야. 그 말은 고릴라뿐만 아니라 복도에서 지켜보던 황용의 모든 잔당들, 그리고 독사의 심장을 꿰뚫는 말이었다. 앞으로는 핑계댈 생각하지 마. 내 몸뚱어리 하나는 내가 책임져. 그 말을 끝으로 백지원은 돌아섰다. 그녀는 소리 지르거나 벌점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고릴라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백지원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행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나약한 본질을 꿰뚫고 그 자존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신임 교도관 백지원은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규칙과 논리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죄수들은 이제 깨달았다. 황용은 그저 무서운 짐승이었지만 저 여자는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법을 아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냥꾼이라는 것을. 황용이 징벌방에서 나온 날 경북 북부 교도소의 공기는 수은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왕의 귀환이었지만 그를 맞이하는 것은 환호나 경배가 아닌 혼란스러운 침묵과 곁눈질 뿐이었다. 황용은 변해 있었다. 이전에 그는 들끓는 용암 같은 폭군이었다면 지금의 그는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심해의 빙산 같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 그를 바라보는 모든 것의 가치를 재단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식사도 운동도 거부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무언가를 되새김질할 뿐이었다. 그의 부재는 교도소 내 권력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백지원의 규칙과 질서였다. 그녀는 황용이 징벌방에 있는 동안 교도소의 모든 비공식적 룰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작업 배정, 물품 배급, 심지어 전화 사용 순서까지 황용의 세력이 독점하던 모든 특권을 공평한 추첨제와 신청제로 바꾸었다. 이게 다 저 미친년 때문이야. 황용의 2인자 독사가 어두운 작업장 구석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의 교활한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황용이 쌓아 올린 왕국에서 가장 많은 꿀을 빨아먹던 자였다. 왕이 사라지자 그의 권력도 함께 사라졌다. 형님이 저 계집 하나 때문에 무너지셨어.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독사는 황용의 잔당들을 선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백지원의 지혜에 한 번 대인 터라 제3장 휠체어 사건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황용의 눈치만 살폈다. 백지원은 이 모든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 황용은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더 지독한 복수를 위한 응축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가 순찰을 돌 때마다 황용의 감방 앞을 지날 때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냉기는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707 시절의 대테러 작전과는 달랐다.
적이 명확하지 않았다. 전선은 모든 곳에 존재했다. 이곳은 물리적인 전장이 아니라 천여 명의 절망적인 영혼들을 건 심리 전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 시험받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날 오후 샤워실에서 사건이 터졌다. 경북 북부 교도소의 샤워실은 구조적으로 사각지대였다. 낡은 배관에서 새어나오는 수증기가 시야를 가렸고 감시 카메라는 그 습기를 이기지 못해 고장난 지 오래였다. 교도관들은 그곳을 도살장이라 불렀다. 백지원이 도입한 새로운 신청제에 따라 황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샤워 신청을 했던 한 젊은 죄수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백지원의 질서를 믿은 어리석고 순진한 첫 번째 시민이었다. 독사와 그의 수하 2명이 수증기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새로운 규칙이 마음에 드나? 독사가 뱀의 혀처럼 속삭였다. 젊은 죄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누 조각을 깎아 날카롭게 만든 사제 칼이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백 교인님한테 고맙다고 전해. 교도관들이 달려갔을 때 젊은 죄수는 이미 피투성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수증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공포에 질린 다른 죄수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완벽한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그것은 백지원을 향한 황용의 대답이었다.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여긴 내 세상이야. 내가 지키려는 그 하찮은 규칙 따위 내 손짓 한 번이면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내 규칙을 믿는 놈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백지원은 차갑게 식어가는 죄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이대로 황용을 추궁해봤자 그는 비웃으며 빠져나갈 것이 뻔했다. 그녀가 세운 규칙이 오히려 그녀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백지원은 자신의 숙소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707시절의 야전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수많은 전술과 작전 계획이 빼곡했다.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라, 정보의 우위를 점하라, 신속하게 타격하고 이탈하라. 하지만 그 어떤 전술도 지금 이 상황에는 맞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황용의 폭력적인 지배, 그 보이지 않는 공포는 교도소 전체를 다시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를 꺾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이미 한 번 성공했지만 제2장, 그것은 그의 육체를 굴복시켰을 뿐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진 못했다. 그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저항해 올 것이다. 그녀의 규칙은 그의 공포를 이기지 못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의 눈에 수첩 한 구석에 적힌 문구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가 육사 시절 생도들을 이끌고 천리행군을 할 때 마음에 새겼던 말이었다. 가장 강한 적은 가장 단순한 자존심으로 움직인다. 황용. 그는 연쇄살인범이자 교활한 지배자였지만 그 본질은 자신의 힘을 숭배하고 타인의 경배를 갈구하는 지극히 단순한 수컷 우두머리였다. 그는 지금 그림자 뒤에 숨어 비겁한 방식으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를 다시 빛 속으로 모든 이가 보는 무대 위로 끌어내야 했다. 그의 그 거대하고 유치한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려서 그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판을 짜야 했다. 백지원은 수첩을 덮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민에 차 있지 않았다. 작전 계획을 마친 지휘관의 눈, 사냥감의 목줄을 거머쥘 방법을 찾아낸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교도소장을 찾아갔다. 소장님, 황용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교도소장은 질색하며 그녀를 말렸다. 백교의, 미쳤나? 그놈은 짐승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샤워실 사건은 그냥 묻어. 그게 여기 방식이야. 이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시한폭탄을 키우는 겁니다. 백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나의 우열을 확실하게 가릴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무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707 특임단 시절 수백 번의 모의 작전을 통해 다져진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황용은 힘의 논리를 신봉하는 자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힘의 영역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공정한 대결을 통해 그의 자존심을, 그의 신화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다음 날 점심, 경북 북부 교도소의 중앙식당. 1000여 명의 죄수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샤워실 사건 이후 식당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죄수들은 백지원의 눈치를 보면서도 동시에 황용의 심기를 살폈다.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서 식판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다. 황용은 식당 중앙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식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주변에는 독사를 비롯한 핵심 수하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했다. 샤워실의 피냄새가 그의 권력을 다시 공고히 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백지원이 이제 겁을 먹고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리라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백지원이 배식 감독을 하다 말고 중앙 통제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지지직 하는 기계음과 함께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식당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황용의 테이블을 불과 몇 미터 앞둔 곳에 멈춰섰다. 황용이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왜? 또 구깃잖아? 독사가 옆에서 음흉하게 웃었다. 백지원은 그를 무시하고 마이크의 스위치를 켰다. 전원 주목.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용번호 7344 황용. 황용의 미간이 좁혀졌다. 또다시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는 것인가? 너와 나. 백지원은 마이크를 든 채 황용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여기서 끝내자.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더 이상 비겁하게 뒤에서 수작 부리지 마. 비겁하게. 그 한마디가 황용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진정 이 교도소의 왕이라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와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남자답게. 남자답게라는 마지막 말이 쐐기를 박았다. 황용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재밌군. 황용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백지원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래서 뭘 어쩌자고. 내년이 나랑 씨름이라도 하겠단 거냐? 죄수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계급장 없이 교도관과 죄수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승부한다. 백지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건은 2가지. 그녀는 손가락 2개를 펴보였다. 첫째, 그녀는 운동장 쪽을 가리켰다. 저 교도소 운동장을 정해진 시간 안에 쉬지 않고 가장 많이 도는 것. 체력 승부다. 죄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황용은 교도소 내에서 열리는 모든 체육대회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는 괴물이었다. 저 가녀린 여자가 그를 상대로 달리기를 하겠다고. 둘째, 백지원의 눈이 황용의 눈을 꿰뚫었다. 가장 좁은 징벌방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잡고 상대를 먼저 벽에 밀어붙이는 것.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건 순수한 힘과 기술의 승부지. 이건 미친 제안이었다. 첫 번째는 그렇다 쳐도 2번째는 자살행위였다. 저 거대한 황용과 좁은 공간에서 힘을 겨루겠다고. 이 2가지 승부에서 내가 단 하나라도 지거나 무승부가 된다면 백지원은 숨을 골랐다.
그리고 교도소 전체가 경악할 폭탄을 던졌다. 나는 이 자리에서 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그리고 내일 당장 이 교도관 제복을 벗고 이곳을 떠나겠다. 엄청난 제안이었다. 교도관이, 그것도 707 소령 출신의 엘리트가 사형수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직위까지 걸었다. 황용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저 오만하고 차가운 여자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 그것은 그가 꿈꿔왔던 가장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백지원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내가 두 승부에서 모두 이긴다면 너는 앞으로 내 모든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내가 만든 그 그림자 왕국을 내 손으로 직접 해체해야 한다. 그 어떤 폭력이나 위협 행위도 해서는 안 돼. 그녀는 마이크를 황용의 입 앞에 가져다 댔다. 어때? 해볼 텐가? 아니면 이대로 계집 뒤에 숨어서 평생 비겁한 놈으로 살 텐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황용의 명예, 자존심 그리고 교도소 내 그의 지배력. 모든 것을 건 승부였다. 황용은 백지원을 몇 초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아챘다. 좋아.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가녀린 목으로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 백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첫 번째 승부의 무대가 될 운동장을 향해 있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은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거대한 결투가 되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대결의 날. 가을의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경북 북부 교도소의 운동장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모든 작업과 일과는 중단되었다. 천여 명의 죄수들이 운동장을 둘러싸고 앞으로 벌어질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 담벼락과 창문에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들의 눈은 흥분과 기대로 번들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달리기 시합이 아니었다. 교도소의 왕과 그에게 도전한 신임 교도관의 자존심을 건 첫 번째 전쟁이었다. 운동장 중앙 출발선에는 완전히 대조적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황용은 연신 목을 꺾고 어깨를 풀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온몸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한 근육으로 울퉁불퉁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몇몇 수하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여유까지 부렸다. 그에게 이것은 승부가 아니라 사냥감을 희롱하는 유희에 불과했다. 그의 반대편에 선 백지원은 간편한 검은색 활동복 차림이었다. 707 시절의 혹독한 훈련이 떠오르는 몸에 꼭 맞는 기능성 복장이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며 고르게 호흡을 조절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트랙의 끝이 아닌 더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다. 총 20바퀴. 시간 제한은 없다.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대결을 주관하게 된 보안과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승부였다. 황용은 이곳에서 열린 체육대회 5000m 달리기에서 다른 죄수들을 한 바퀴 이상 따돌리고 우승한 전적이 있었다. 탕! 출발 신호가 울렸다. 신호와 함께 황용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는 시작부터 전력 질주를 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 폭발적인 스피드로 거리를 벌렸다. 초반에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 백지원이 따라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와!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에 죄수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역시 황용 형님이야. 저 여자 꼴 좀 봐라. 시작부터 거북이 걸음이네. 그들의 말대로 백지원은 전혀 속도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침 조깅을 하듯 일정하고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며 묵묵히 트랙을 돌았다.
황용이 벌써 반 바퀴 이상을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조급함도 보이지 않았다. 황용은 5바퀴째 드디어 백지원을 한 바퀴 따라잡았다. 그는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어이, 교도관 나리. 다리가 안 보일까봐 천천히 가주는 건가? 하하. 백지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을 향해 있었고 호흡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밤새 태백 산맥의 험준한 산악 구보를 하던 것에 비하면 이런 평지 달리기는 산책 수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지속 가능 페이스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었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심장이었다. 10바퀴째. 승부의 절반이 지났다. 황용은 여전히 선두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힘든 기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반의 오버페이스가 서서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랐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과신했다. 반면 백지원은 처음과 똑같았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가벼워 보였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예열을 마친 정밀 기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타며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12바퀴째. 변화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좁혀지기 시작했다. 죄수들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의아함이 섞인 웅성거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15바퀴째. 황용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어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는 자신을 응원하던 죄수들의 시선이 점차 동정과 의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정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백지원이 그의 바로 뒤까지 쫓아온 것이다. 헉, 헉, 2년이. 황용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곁눈질로 그녀를 보았다. 백지원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황용을 추월하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등 뒤에 바싹 붙어 똑같은 속도로 달렸다. 그것은 육체적인 압박보다 더 지독한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나는 아직 힘이 남아돈다는 무언의 과시였다. 17바퀴째. 마침내 백지원이 움직였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 황용의 옆으로 나란히 섰다. 이제 3바퀴 남았군. 백지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리기를 막 시작한 사람처럼 평온했다. 포기하려면 지금 해. 추하게 넘어지는 꼴 보이지 말고. 닥쳐. 황용은 자존심에 불이 붙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다시 속도를 내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폐는 산소를 갈구하며 타는 듯한 고통을 토해냈다. 그 순간 백지원이 앞으로 치고 나갔다. 지금까지의 꾸준한 페이스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녀의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졌다. 그것은 지친 사람의 마지막 발악이 아니었다. 충분한 힘을 비축해둔 자의 계산된 스퍼트였다. 황용의 눈앞에서 백지원의 검은 뒷모습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안 돼. 안 돼. 그는 손을 뻗어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풀려 그대로 트랙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운동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홀로 트랙을 달리는 백지원의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3바퀴를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주하고 출발선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트랙에 주저앉아 있는 황용을 돌아보았다. 결과는 명백했다.
첫 번째 승부는 백지원의 완벽한 승리였다. 황용은 땅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육체적인 패배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계집에게 졌다는 치욕이었다. 그는 자신을 동정하거나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젠장, 젠장.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백지원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래. 올해 달리기는 내년이 이겼다. 하지만 이건 그냥 몸풀기였을 뿐이야. 그가 백지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다. 다음 승부는 다를 거다. 내 놈의 그 얇은 뼈를 내가 직접 박살 내주지. 백지원은 그런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법부터 배우는 게 좋겠군. 변명은 약한 놈들이나 하는 거니까. 백지원의 그 한마디는 황용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처럼 꽂혔다. 두 번째 승부는 다음 날 교도소 내 가장 좁은 징벌방에서 치러지기로 했다. 죄수들은 이번에야말로 황용이 이길 것이라 확신했다. 체력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저 육중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완력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일 백지원이 황용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으스러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백지원이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것이 단지 체력과 사격술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배운 것은 자신의 몸보다 몇 배는 큰 적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는 최강의 근접 전투 기술 크라브 마가와 유술의 정수라는 사실을. 두 번째 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황용의 마지막 자존심과 백지원의 모든 것이 걸린 교도소의 진짜 왕을 결정할 마지막 승부였다. 두 번째 대결의 장소로 지정된 징벌방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한평 남짓한 공간. 밖에서 쇠로 된 식판 구멍을 닫으면 한 줄기 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전한 암흑이 되는 곳. 교도소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완벽하게 말살시키는 공간이었다. 오늘은 그 육중한 철문이 활짝 열리고 복도 끝까지 늘어선 천여 명의 죄수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공간을 향해 목을 빼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야수들의 싸움을 관람하는 듯한 잔인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어제의 달리기 시합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부였다. 징벌방 안 황용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상의를 벗어던져 등과 팔뚝을 뒤덮은 거대한 황룡 문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어제 달리기에서 졌다는 치욕감이 그의 근육을 더욱 흉포하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어지간한 사람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코로 거친 숨을 내뿜으며 마치 우리에 갇힌 곰처럼 천천히 몸을 풀었다. 그의 눈에는 어제의 패배로 인한 치욕이 도끼처럼 서려 있었다. 잠시 후 백지원이 징벌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 역시 어제와 같은 간편한 검은색 활동복 차림이었다. 황용의 육중한 몸과 비교되는 그녀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기까지 했다. 죄수들 사이에서 저러다 뼈도 못 추리겠다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안방에 들어서는 것처럼 태연했다. 그녀는 황용과 마주서서 가볍게 목을 풀었다. 그 고요하고 침착한 태도가 황용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준비 됐나? 보안과장이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규칙은 간단하다. 서로의 어깨를 잡고 상대를 먼저 등 뒤에 벽에 밀어붙이면 승리한다. 그 외의 가격 행위, 즉 때리거나 차는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황용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가격 행위 금지.
그것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규칙이었다. 오직 순수한 힘으로만 승부하는 싸움. 이 좁은 공간 안에서는 어제와 같은 속임수나 페이스 조절 따위는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두 팔로 저 여자의 어깨뼈를 으스러뜨릴 상상을 하며 잔인한 희열을 느꼈다. 두 사람이 한 걸음씩 다가가 서로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황용의 거대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자 마치 독수리가 참새를 움켜쥔 듯 위태로워 보였다. 시작. 보안과장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황용이 포효하며 돌진했다. 크악!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멧돼지에 가까웠다. 좁은 공간의 공기가 그의 돌진력에 밀려 압축되는 듯 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부딪혔다. 지켜보던 죄수들 사이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저 가녀린 몸이 거대한 압력에 의해 종이장처럼 구겨져 벽에 처박힐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다. 황용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백지원은 황용의 힘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충돌 직전 발을 살짝 뒤로 빼며 몸을 반쯤 틀었다. 동시에 기마 자세처럼 무릎을 굽혀 무게 중심을 바닥으로 깊게 내렸다. 707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의 기본, 충격 흡수 자세였다. 황용의 엄청난 힘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대신 그 힘의 방향을 비스듬히 흘려보내며 충격을 흡수한 것이다. 마치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는 방파제가 아니라 파도의 힘을 이용해 물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유선형의 댐처럼. 황용은 당황했다. 단단한 벽에 부딪힐 것이라 예상했던 어깨가 물컹한 솜을 누르는 것처럼 허무하게 밀려 들어왔기 때문이다. 온 힘을 실었던 돌진의 힘이 갈 곳을 잃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저항하는 벽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늪에 빠진 기분이었다. 겨우 이 정도인가? 백지원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황용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쥔 채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하체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바닥을 지탱하고 있었고 상체는 유연하게 그의 힘을 받아내고 흘려보냈다. 인연이. 자존심이 상한 황용이 다시 한번 힘을 폭발시켰다. 그는 발에 힘을 주고 콘크리트 바닥이 꺼져라 밀어붙였다. 짐승 같은 힘이었다.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얼굴은 시뻘게 달아올랐다. 백지원의 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운동화가 콘크리트 바닥에 끌리며 끼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죄수들이 다시 환호하기 시작했다. 밀어붙여. 황용 형님. 그렇지. 힘에서는 어쩔 수 없지. 전연의 뼈를 박살내버려. 결국은 황용이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소리쳤다. 황용의 얼굴에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백지원을 벽에 처박은 뒤 그 어깨를 부러뜨릴 생각에 벌써부터 흥분했다. 그의 등 뒤 벽까지는 이제 겨우 한 뼘도 남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거의 닿아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지원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다. 그녀는 뒤로 밀려나는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황용을 자신의 몸 쪽으로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황용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상대가 갑자기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은 무언가 다른 기술을 걸기 위한 전조였다. 그는 몸을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동시에 백지원은 자신의 왼쪽 발을 황용의 두 발 사이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녀에게 단단히 잡힌 어깨는 빠져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쏠린 무게 중심 때문에 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그 찰나의 순간을 백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황용의 무너진 균형을 이용해 자신의 온몸을 회전시켰다. 그것은 707 특임단에서 배우는 근접 격투술의 기본 원리,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의 정수였다. 유도의 업어치기와 합기도의 입신이 결합된 오직 실전만을 위한 동작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황용의 거대한 몸을 지렛대처럼 들어올리는 엄청난 효율을 만들어냈다. 황용의 몸이 공중에 뜨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밀어붙이던 그 엄청난 힘에 이끌려 허공을 날았다. 시야가 거꾸로 뒤집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등은 자신이 그토록 밀어붙이려 했던 백지원의 등 뒤 벽이 아닌 자신이 등을 지고 있던 반대편 벽에 처박혔다. 쾅 마이너스. 징벌방 전체가 무너질 듯한 굉음이 울렸다. 황용의 거대한 몸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며 먼지를 풀썩 일으켰다.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등 전체에 퍼지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에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고통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징벌방 안팎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복도를 가득 메웠던 천여 명의 죄수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아무도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거대한 황소가 작은 표범의 기술에 걸려 나가떨어진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백지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황용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승부는 끝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인정하나 황용. 황용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의 모든 것, 그가 평생 믿어왔던 힘의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계집의 손에. 모든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보안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승부를 선언했다. 두 번째 대결. 교도관 백지원. 승. 그 순간부터 경북 북부 교도소의 왕은 더 이상 황용이 아니었다. 새로운 권력의 시대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교도소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황용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백지원이라는 이름의 고요한 태풍의 눈이 자리 잡은 듯 했다. 죄수들은 더 이상 그녀를 계집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면 시끄럽게 떠들던 죄수들은 저절로 입을 다물었고 삐딱하게 서 있던 놈들은 슬그머니 자세를 바로 했다. 백지원은 두 번의 승리로 교도소의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왕처럼 군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과 똑같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관심은 지배가 아닌 질서에 있었다. 한편 패배한 왕 황용은 유령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징벌방에서 나온 뒤 자신의 감방에 틀어박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운동 시간에도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그의 신복들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왕이 그것도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그들의 왕국은 무너졌다. 독사는 백지원의 휠체어 작전 이후 완전히 기가 죽어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고 고릴라 역시 그녀의 눈만 마주쳐도 움찔거렸다. 하지만 백지원은 알았다. 이 평화가 거짓이라는 것을. 황용은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더 지독한 복수를 위한 응축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공개적인 방식,
즉 명예로 그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비겁한 방식, 명예도 규칙도 없는 오직 순수한 폭력.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교도소의 어둠 속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황용은 자신의 감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교도소 내 노동 작업장 가장 후미진 곳 폐기물 처리 기계실로 향했다. 그곳은 낡아서 감시 카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그곳에는 그의 마지막 남은 충신, 독사와 고릴라가 그림자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왕을 잃은 충격과 백지원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들의 추락한 위상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혁이 형님, 부르셨습니까? 독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황용은 대답 대신 기계에 묻은 시커먼 기름에 손가락을 한번 그어보았다. 모두가 나를 비웃고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아닙니다. 다들 형님이 다시 일어서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릴라가 성급하게 대답했지만 황용은 코웃음을 쳤다. 믿어? 웃기지 마라. 이 바닥은 힘 있는 놈이 형님이야. 난 이제 힘을 잃었어. 저 계집 앞에서 2번이나 개처럼 무릎을 꿇었다고. 그는 계집이라는 단어를 이빨 사이로 갈아뱉었다. 그녀는 요물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독사가 그의 자존심을 어루만지며 본심을 떠보았다. 황용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되지. 독사와 고릴라의 얼굴에 긴장이 흘렀다. 더 이상 정정당당한 승부 따위는 없어. 그년이 가진 모든 걸 부숴버릴 거다. 그 잘난 낯짝과 2 다리를 박살내서 다시는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것은 교도소 내의 세력 다툼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살이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회를 기다린다. 황용의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다. 밤마다 순찰 도는 동선은 파악했나? 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서쪽 복도를 지나 저기 중앙 창고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도 낡아서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입니다. 독사가 준비된 정보를 보고했다. 좋아. 그곳이다. 황용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릴라. 내가 신호를 주면 동쪽 구역에서 불을 지른다고 난동을 부려. 다른 교도관 놈들의 시선을 동쪽으로 전부 끌어모아. 예, 알겠습니다. 그 사이 나와 독사는 중앙 창고에 숨어 있는다. 백지원 그년이 혼자 순찰을 오는 순간 덮친다. 그는 독사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작업장에서 몰래 갈아 만든 날카로운 쇠붙이였다. 이번에는 도망갈 구멍도 기술을 쓸 틈도 없을 거다. 그것은 비겁하고 치졸했지만 그래서 더 확실한 계획이었다. 정면 대결에서 증명된 그녀의 강함을 인정하고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리는 야비한 함정이었다. 운명의 밤 자정이 가까워졌다. 교도소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백지원은 익숙하게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예민하게 벼려져 있었다. 공기의 미세한 흐름, 평소와 다른 냄새, 아주 작은 소리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서쪽 복도 끝, 낡은 중앙 창고로 향하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였다. 으악! 불이야! 불이야! 교도소 동쪽 구역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여러 죄수들이 동조하는 듯한 고함과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교도소 전체의 비상등이 번쩍이기 시작했고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동쪽 3동에서 방화시도 발생. 전 인원 즉시 3동으로 집결. 근처에 있던 교도관들이 모두 동쪽을 향해 달려갔다. 백지원 역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그녀의 발이 우뚝 멈춰 섰다. 무언가 이상했다. 707 특임단 시절 수많은 적의 기만 작전을 겪었던 그녀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소라는 지나치게 연극적이었고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했다. 마치 누군가 이 순간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상황처럼.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반대편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중앙 창고 쪽으로 향했다. 모두의 시선이 동쪽으로 쏠린 지금 이곳은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함정이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어둠 속에 숨은 쥐새끼들이 도망칠 터였다. 그녀는 천천히 중앙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적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허리춤에 3단봉 손잡이를 가볍게 쥐었다.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끼잉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며 둔탁한 쇠소리와 함께 잠겼다. 창고 안은 비상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세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역시 올 줄 알았어.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어둠 속에서 황용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와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이게 내가 찾은 답인가, 황용. 백지원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받아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암흑의 시각이 적응하기 시작하자 희미한 윤곽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정당하게는 안 되니 이제 쥐새끼처럼 숨어서 기습이나 하는 게 내 방식이야? 닥쳐라. 황용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고릴라였다. 그는 우직한 덩치에 어울리게 정면에서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백지원을 힘으로 붙잡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백지원은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달려드는 고릴라의 거대한 몸을 향해 몸을 날리는 대신 옆으로 스치듯 피하며 그의 팔을 노렸다. 그리고 달려드는 그의 육중한 체중이 실린 팔목을 두 손으로 정확히 잡아챘다. 크억. 고릴라는 자신의 팔이 강철 같은 악력에 붙잡히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다. 백지원은 그의 팔을 잡은 채 몸을 회전시켜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다. 관절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꺾기였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으악. 고릴라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무너지며 바닥을 뒹굴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가장 위협적인 힘을 가진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 순간 옆에서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독사가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황용이 쥐어준 끝을 뾰족하게 간 쇠붙이가 들려 있었다. 백지원의 목을 노린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백지원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쇠붙이를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파고들어 독사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무릎 뒤쪽 오금 부분을 발로 강하게 찼다. 컥.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독사의 목을 팔로 감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땅에 등이 닿는 순간 두 다리로 그의 몸통을 감고 팔로는 목을 조르는 리어 네이키드 초크 자세를 완성했다. 커헉. 커헉. 독사는 버둥거렸지만 목을 조르는 강력한 압박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2명의 부하가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0여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황용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얼어붙어 있었다. 이제 너와 나 둘만 남았군. 백지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황용의 얼굴이 분노와 치욕,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며든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죽어, 이년아. 규칙도 기술도 없는 순수한 분노가 담긴 주먹이 백지원을 향해 폭풍처럼 쏟아졌다. 백지원은 그의 주먹을 피하고 막아내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반격하지 않고 황용이 지쳐 흥분한 나머지 큰 동작을 취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황용이 크게 휘두른 주먹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거대한 몸을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쾅!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황용의 등에서 엄청난 충격이 터져나왔다. 백지원은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그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의 거대한 몸은 그녀의 효율적인 기술 앞에 무력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백지원이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조롱이 아닌 깊은 실망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황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3명이 함께 덤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전보다 더욱 처참한 패배였다. 그의 육체, 자존심, 그리고 마지막 남은 비겁함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혔던 창고 문이 밖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소란이 거짓임을 눈치챈 다른 교도관들이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으로 창고 안을 비추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2명의 죄수. 그리고 그들의 왕이었던 황용을 홀로 제압하고 있는 백지원. 그녀는 어둠과 먼지 속에서도 마치 전장의 마지막 생존자처럼 고요하고 강인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승리감으로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남자를 진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의 부러진 육체가 아닌 부서진 영혼을 들여다봐야만 했다. 중앙 창고의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교도소 전체를 뒤덮은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힘겨루기나 대결이 아니었다. 3명의 남자를, 그것도 교도소의 왕과 그의 핵심 부하들을 완벽한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제압한 백지원의 이야기는 부풀려지고 각색되어 죄수들 사이를 떠돌았다. 그녀는 이제 인간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녀를 그림자라 불렀고 또 다른 이는 그녀의 부대 이름이었던 백호라 수군거렸다. 그 이름들에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사건의 주범인 황용과 독사는 징벌방에, 중상을 입은 고릴라는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 격리되었다. 교도소는 표면적으로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다. 백지원의 지시에 토를 다는 죄수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의 눈길이 스치는 곳마다 죄수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완벽한 승리자였고 교도소의 새로운 지배자였다. 하지만 백지원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공포로 얻은 복종은 언제든 증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식의 질서가 아니었다. 707에서 그녀가 배운 것은 적을 제압하는 기술이었지만 그녀가 육사에서 선서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곳의 죄수들 역시 갱생해야 할 국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 책상 앞에 앉아 황용의 수용 기록부를 펴보았다. 연쇄살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흉악범. 기록부의 글자들은 차갑고 건조하게 그의 죄목을 나열하고 있었다. 이런 놈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걸까? 회의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창고에서 마주했던 그의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남자의 공허하고 처절했던 눈.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순수한 악이 아닌 길을 잃고 폭주하다 파멸해버린 한 인간의 잔해를 보았다. 며칠 후 백지원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징벌방으로 향했다. 교도관들은 그녀를 말렸다. 백교의, 놈은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백지원은 한평 남짓한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땀 냄새와 절망의 기운이 코를 찔렀다. 황용은 방구석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그의 모습은 폐잔병처럼 초라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들어온 이가 백지원임을 알아채고는 이빨 가는 소리를 냈다. 비웃으러왔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니면 내 숨통을 아예 끊어놓으려고 온 건가. 백지원은 그와 거리를 둔 채 맞은편 벽에 등을 기댔다. 둘 다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궁금해서 왔다. 그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였는지. 황용이 피식하고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했다. 전부? 그래. 그게 내 전부다. 이제 만족해? 실컷 비웃고 꺼져. 아니. 백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 전부가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진 힘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지. 그것도 가장 어리석고 가장 쓸모없는 방식으로 사용한 일부. 황용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개소리야. 너는 엄청난 힘을 가졌어. 신체적인 능력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목표를 향한 집요함까지. 그 모든 걸 가졌는데 백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고작 한다는 짓이 이 쓰레기장에서 왕 노릇하며 너보다 약한 놈들 짓밟는 거였나? 그게 그렇게 대단한 목표였어? 백지원의 말은 채찍처럼 날카롭게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했을 뿐 그의 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 내 그릇은 고작 교도소 왕노릇으로 썩기엔 너무 아깝다. 지난번 식당에서 했던 말이었다. 그때는 조롱처럼 들렸지만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듣는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닥쳐. 내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황용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고함 속에는 분노보다 흔들리는 자신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섞여 있었다. 아는 건 없지. 하지만 보여. 백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707에서 배운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훈련을 받은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내 눈 속에 보여. 평생 무언가와 싸워온 남자의 모습이. 세상과 싸우고 다른 놈들과 싸우고 결국엔 너 자신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겠지. 그런데 황용, 넌 한 번이라도 이기기 위해 싸워본 적 있나? 아니면 그저 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온 건가? 지지 않기 위해. 그 말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황용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이긴다고 생각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승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믿음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돌이켜보면 그의 삶은 승리의 연속이 아니었다. 상처뿐인 싸움과 끝없는 경계,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들어오게 된 패배의 기록이었다. 그는 이긴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지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왔을 뿐이다. 너는 강해. 내가 인정하지. 백지원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야. 그 힘으로 사람을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지. 넌 리더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서 평생 양아치 두목 노릇밖에 못한 거야. 백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듯 철문을 향해 걸어갔다. 선택은 내 몫이다. 여기서 계속 과거에 패배한 짐승으로 살다가 죽을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인간으로 살지. 그녀는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다른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된다면 그때 다시 찾아와라. 내가 아는 진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철문이 닫히고 징벌방에는 다시 완벽한 어둠과 침묵만이 남았다. 황용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백지원이 서 있던 자리를 망연히 바라보며 그녀가 남기고 간 말들을 되새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지탱해온 단단한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빛이었다. 황용이 징벌방에서 나온 날 경북 북부 교도소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죄수들은 일과를 하면서도 곁눈질로 그의 동태를 살폈다.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가? 복수의 칼을 갈며 이전보다 더한 폭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백지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폐인이 될 것인가? 모두의 관심은 그에게 쏠려 있었다. 하지만 황용은 그들의 예상을 모두 빗나갔다. 그는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시비를 걸지도 위협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유령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식사 시간에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운동 시간에는 구석에서 홀로 턱걸이를 하거나 벽을 보며 사색에 잠겼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기묘한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전에 그가 내뿜던 폭력적인 아우라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깊고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자아냈다. 그의 옛 수하들은 혼란스러웠다. 독사는 몇 번이고 그에게 접근해 백지원에 대한 복수와 왕국의 재건을 속삭였지만 황용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리를 차단한 채 징벌방에서 들었던 백지원의 마지막 말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듯 했다. 그게 내가 가진 힘의 전부였는지, 넌 리더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서 진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백지원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징벌방에서 던진 마지막 말은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가 스스로 변화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섣부른 개입은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었다. 변화의 첫 번째 파문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일어났다. 점심 배식 시간이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죄수 하나가 이곳의 질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는 하필이면 묵묵히 줄을 서 있던 황용의 바로 앞에 섰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얼굴은 이미 식판으로 지식여졌을 것이다. 식당 안의 모든 죄수들이 숨을 죽이고 황용의 반응을 기다렸다. 독사는 무슨 일이 터질까 싶어 안절부절 못했다.
황용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기 앞에 선 젊은 죄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어리석은 것을 보는 듯한 혹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비켜.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젊은 죄수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뭐야? 이 새끼가. 여기가 당신 자리라도 돼? 젊은 죄수는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황용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젊은 죄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폭력도 욕설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응시가 주는 압박감은 물리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젊은 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마치 거대한 자석에 붙들린 쇠붙이처럼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모든 공기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결국 먼저 무너진 것은 젊은 죄수였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씨발. 욕을 중얼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황용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죄수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황용이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존재감만으로 그 압도적인 기만으로 상대를 굴복시켰다. 그것은 이전의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힘이었다. 무턱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강자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난 시간. 백지원은 순찰을 돌다 황용의 감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침상에 앉아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다.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 운동장에서 보자. 백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죄수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황용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백지원은 이미 복도 저편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멈췄던 심장이 새롭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내민 손이었다. 진짜 이기는 법. 그 약속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교도소 운동장을 감싸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백지원은 이미 운동장 한가운데에 나와 가볍게 몸을 풀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황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잠을 설친 듯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지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뭘 할 겁니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황용이었다. 너는 아직도 힘을 쓰는 법을 몰라. 백지원이 대답했다. 내 몸은 강력한 무기지만 넌 그 무기를 그저 마구잡이로 휘두를 뿐이야. 그러니 매번 너보다 약한 나에게 지는 거지. 황용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뼈아픈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호흡법을 가르쳐 주겠다. 호흡법? 황용은 의아했다.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고작 숨 쉬는 법이라니. 모든 힘의 시작과 끝은 호흡에 있다. 내가 분노에 휩싸여 씩씩거릴 때 내 힘은 흩어지고 시야는 좁아져.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호흡은 내 정신을 차갑게 유지하고 내 몸의 모든 근육에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지. 내가 너의 그 엄청난 힘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호흡의 차이 때문이야. 백지원은 시범을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길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보다 더 길게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그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그녀의 주변 공기가 고요하게 가라앉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존재감은 미동도 없는 산처럼 변했다. 따라해봐. 황용은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눈을 감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생을 거칠게 살아온 그에게 고요히 숨을 고르는 것은 고역이었다. 잡념이 끌어올랐고 숨은 자꾸 거칠어졌다. 집중해. 내 몸 안의 공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를 거쳐 어떻게 나가는지 느껴봐. 다른 모든 생각은 지워. 백지원의 목소리는 707 시절의 냉정한 교관과 같았다. 그녀는 황용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그의 호흡이 흐트러질 때마다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두 사람은 동이 터오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오직 숨만 쉬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만스러워하던 황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들끓던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느낌. 힘을 폭발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안으로 응축되고 단단해지는 종류의 힘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그날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새벽 훈련은 매일 이어졌다. 백지원은 호흡법에서 시작해 무게 중심을 이용하는 법,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는 법 등 자신이 아는 전투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쳤다. 그것은 살인 기술이 아닌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련에 가까웠다. 황용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백지원에 대한 감정이 증오와 경쟁심에서 경외감과 존경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계집이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이었다. 교도소의 다른 죄수들은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왕과 간수, 포식자와 사냥꾼이 매일 새벽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교도소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 큰 위기가 닥쳤다. 다른 지역의 청송교도소에서 이송되어 온 신입 죄수 무리가 교도소 내 약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황용의 몰락 이후 힘의 공백이 생긴 틈을 파고들어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불곰이라 불리는 자로 황용 못지않은 흉포함으로 악명이 높았다. 교도관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으며 괴롭힘을 계속했다. 교도소 내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백지원이 애써 쌓아올린 규칙의 질서가 새로운 폭력의 질서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사건은 저녁 식사 시간. 바로 그 식당에서 터졌다. 불곰과 그의 무리가 나이가 들어 힘이 없는 한 노인 죄수의 식판을 엎어버리고는 발로 밟으며 모욕을 주었다. 이봐, 늙은이. 여긴 우리가 접수했어. 자릿세 내놔. 아니면 이 짬밥도 못 먹을 줄 알아. 주변의 죄수들은 겁을 먹고 외면할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교도관들이 달려오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백지원은 그날 비번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구석에서 묵묵히 식사를 하던 황용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불곰 역시 비웃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어이, 한물간 왕이시네. 늙었으면 구석에 짜져 있지, 왜? 황용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전처럼 폭력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껏 그래왔듯 침묵할 것인가? 황용은 천천히 불곰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에는 살기가 없었다. 주워. 황용이 바닥에 엎질러진 밥을 가리키며 말했다. 뭐?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내가 아직도 내 놈이 왕인 줄 알아. 불곰이 비웃으며 황용에게 주먹을 날렸다. 교도소의 새로운 왕이 옛 왕을 쓰러뜨리고 완벽하게 즉위하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황용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손으로 막는 대신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이 자신의 어깨를 스치게 했다. 백지원이 가르쳐준 흘려보내기였다. 그리고 상대의 팔을 그대로 잡고 백지원이 자신에게 썼던 그 기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을 가볍게 돌려 세웠다. 순식간에 불곰의 등 뒤를 잡은 황용은 그를 벽에 처박는 대신 그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싸워서 뭘 얻겠다는 거지? 여기서 몇 년 더 썩는 거? 아니면 나처럼 모든 걸 잃는 거? 그의 목소리는 위협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자의 깊은 회한이 담긴 충고였다. 불곰은 그의 힘과 말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그는 저항을 멈췄다. 황용은 그의 팔을 놓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 죄수를 일으켜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식판을 그에게 건넸다. 식당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죄수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황용이 폭력의 화신이었던 그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위해 나섰다. 그리고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했다. 멀리서 비상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백지원이 식당 입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황용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황용은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백지원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진짜 이기는 방법입니까? 백지원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의 성장을 인정하는 무언의 신호였다. 황용은 처음으로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경북 북부 교도소의 왕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경북 북부 교도소의 시간은 이전과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황용은 여전히 사형수 신분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 도서관의 관리자가 되어 그를 모르는 다른 죄수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쳤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몰랐지만 그 시간 동안 단 한 명에게라도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고요한 새벽, 백지원과 황용은 늘 그랬듯 운동장 한가운데 마주 서 있었다. 길고 깊은 호흡을 나누며 떠오르는 여명을 맞이했다. 고맙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황용이 먼저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괴물과 싸워 이기는 법을 나 역시 당신에게 배웠다. 황용. 백지원이 여명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녀는 황용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바로 이 교도소의 등대가 된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절망의 낙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약속이었다. 백지원은 교도소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힘으로 왕을 굴복시켰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의 마음을 얻고 그를 통해 수많은 다른 마음들을 움직였을 때 찾아왔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어둠을 헤쳐나가는 등대가 되는 것임을. 그녀는 이곳 경북 북부 교도소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그 등대의 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길 잃은 영혼들의 길을 비춰줄 것이었다.